김기현 관련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부터 종결까지 청와대 측에 모두 9차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전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첩보가 만들어진 경위와 전달 경로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측근 비위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부임 직후 관련 내용을 추궁하고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을 김기현 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교체한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어젯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수시 전형이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정시 강화로 대입 정책이 바뀝니다. 현재 중3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3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 의식을 잃어 어젯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정미경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동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난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8일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 9번 보고했다고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수사가 끝난 12월까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이 국정 운영이 과연 뭘 뜻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경찰이 검찰 발표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사실을 공표한 것은 청와대 하명 논란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팀장님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신 거예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날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청와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한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지난해 2월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반부패 비서관실과 경찰은 9차례 정보 공유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도 국정 운영에 필요할 부분이라 생각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들조차 경찰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 언급합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곳이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의 압수수색 뒤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울산시장 선거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현 시장의 승리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이제 이 첩보 문건이 울산경찰로 전달된 경로는 거의 파악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같은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먼저 첩보 보고서를 전달했고 박형철 비서관은 경찰 출신의 A 행정관을 통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받은 문건은 경찰청을 통해 받은 셈이어서 청와대도 황 청장도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경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문건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범죄 첩보가 전달된 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 2017년 11월 초중순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 A 행정관이 직접 첩보를 들고 특수수사과장을 방문한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란 행정대봉투에 봉인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와대 첩보가 전달되는 절차라고도 했습니다. 해당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건 연말인 12월 28일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은 뒤 경찰청이 한 달 넘게 사건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큰 사건이 많아 사건을 유보하고 나중에 판단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첩보를 울산으로 전달하며 출처가 청와대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첩보에 대한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장 보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만들지 말라며 경찰의 첩보 원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첩보 원본은 수사 이후 검찰에 넘겨져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이후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여권 내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백 전 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고 백 전 비서관은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범죄 첩보를 언제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경위부터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건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의 경우 민정수석실의 비위 수집 대상이 아닌 만큼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배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백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면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되려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성격, 관련자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뿐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불응을 수사 지연 사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첩보 전달에 대해서 청와대와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득 정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 비서관이 청와대 특관반 인원 2명을 따로 떼어내서 자신의 별동대처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공간도 달랐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가 여기서 생산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1기 특감반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9명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나머지 6명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민정특감반 6명 중 2명에게 이른바 특별 업무를 따로 부여했습니다. 다른 친인척 담당 특감반은 창성동 별관 5층을 썼지만 이들은 별도로 3층을 사용했습니다. 각각 검찰과 경찰 출신인데 경찰 출신은 청와대 근무 중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특감반원들도 알지 못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특감반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박근혜 정부 시절 해경포상 감찰 등 일부 업무는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직 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할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백 비서관이 이첩을 지시한 사건은 윤모 전 총경이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윤모 총경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민정비서관님이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윤 전 총경과는 별도로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경찰 출신 행정관이 실제로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진행 상황을 청와대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련 의혹에 등장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지난해 저희 TV조선의 집중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도 이 이름이 나온 바 있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숨은 실세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백원우 전 비서관의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총 50명에 달하는 청와대 비서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런 백 전 비서관을 권력 실세라 부르며 정치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백원우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 실제 이 권력의 핵심 인사, 이게 그런 분이 어디서 첩보를 가져왔는지 들고.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전면에도 등장합니다. 청와대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전한 사람으로 알려졌죠.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백 전 비서관은 안다고 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할 때 아는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의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월권이죠. 왜냐하면 백원우가 있는 민정비서관실은요,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백 전 비서관이 정권의 대형 사건에 등장한 건 처음이 아니지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아셨나요? 성실히 잘 조사받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동훈 씨와 공모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로부터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고, 백 전 비서관은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 앞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지만 백 전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부실 수사라며 재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원우, 송인배 전 비서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가 비껴간 사실상 특검, 잘못된 특검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장관 시절 정무보좌역을 거쳐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조문을 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죠. 훗날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그때 마음은 우리 백원우 의원과 똑같았다며 그렇게 외치는 백원우 의원을 안아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그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 당대표실 도청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만 하고 있는, 마치 그 정권의 하청 수사만 담당하고 있는 경찰 지도부에 대해서 정권의 하청 수사라는 말이 8년 뒤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현재 민주당의 총선 주휘부인 그가 얼마나 공정한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청와대 쪽 의혹의 중심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있다면 수사 실행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게 쏠리는 의혹의 눈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즉 경찰 수사권 독립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경찰 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의문투성이의 울산시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향인 대전경찰청장으로 갔고, 얼마 전에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경찰의 치안감 승진은 경무관으로 5년이 지나면 힘듭니다. 승진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관례적으로는 5년 넘은 사람들은 안 시킵니다. 그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달랐습니다. 황 청장이 치안감에 오른 건 경무관을 단 지 만 5년 8개월 만. 경찰대학 교수부장으로 있던 2017년 7월 갑자기 치안감 승진과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받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청와대의 첩보는 불과 5개월 뒤인 그해 12월 29일 울산청에 도착했고,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공천이 확정된 날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의 30년 동지인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지만 황 청장은 수사와 선거는 별개라고 말합니다. 압수수색과 선거 낙선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고 현재 내년 총선에서 대전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황운하 청장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울산에 부임한 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팀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세밀하게 취재해 봤더니 당시 황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이 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고 수사팀 교체까지 강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발인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수사팀장에 앉힌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고발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황 청장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기존 수사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고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황 청장은 부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조사하던 수사팀 4명을 교체했습니다. 새 수사팀장에는 A경위를 임명했습니다. A경위는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은 황 청장에게 보고됐고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황 청장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수사팀은 지난해 3월 울산시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3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를 주도했던 A경위는 고발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누가 그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지 이른바 윗선 수사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법에서 2시간에 걸친 판사의 신문을 받고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부시장 시절에 받은 금품은 대가성 없었습니까?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권력 실세가 개입했는지 등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 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1처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입니다.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이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근거로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들에게 비위를 눈감아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감찰 중단 경위 확인을 위해 조만간 백 전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보면 금융위 국장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핵심부가 왜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였을까 하는 의문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취재한 그 단초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처음 청와대 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문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 행정관이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매우 정중하게 문자를 보낸 게 발견됐는데 이게 유 전 부시장의 금융권 인사 추천에 대한 답이었다는 겁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감찰 당시 청와대 특감반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습니다. 당시 복원된 대화에는 유 전 부시장의 인사 관련 지시에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A 행정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또 다른 지시에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당시 특감 반원들은 복원된 대화를 보며 유 전 부시장이 A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듯하다. 경제부문 인사청탁이 많아 금융권 인사는 전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게 맡기는 인상이라고 평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권의 초실세들과 유재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핵심 참모에게 특정 직급에 추천할 인물 3명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보고하면 핵심 참모가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인사 추천은 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과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감찰 직원이 찾아갔을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시켰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으로 관심이 분산되는 사이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구속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했던 정경심 교수.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3차 소환을 앞두고 오늘 정 교수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 교수가 재판을 앞둔 만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 교수를 상대로 1, 2차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 발급 경위 등 추가 혐의 수사를 이어가려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딸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였고 이어 아들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아버지인 조 전 장관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 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며 일침을 가했던 조국 전 장관. 그의 세 번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국고 손실죄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뇌물 대신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특활비 35억 원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2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중단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건넸고 대통령도 이의 없이 이를 받아 종전과는 다른 성격의 돈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국정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선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특활비 33억 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재판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주변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1997학년도 수시 전형 도입 후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대입 정책이 바뀝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해당 안을 내놨지만 대학은 물론이고 교원단체 교총과 정교조 어느 쪽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해법은 정시 40% 이상 확대입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현재 정시 비중은 평균 29%. 이를 40%로 늘리면 정시 정원이 2412명으로 5625명이 늘어납니다. 부모의 지위나 사교육 영향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부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사라집니다.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을 적을 수 없는 겁니다. 논술과 외국어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됩니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정시 확대를 강행하자 대학가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학생 선발은 그 대학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따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론화로 정시 30%를 결정한 지 1년 만에 또 대입 제도가 바뀌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정치 논리로 이렇게 자꾸 바꿔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에게 혼란이. 정시파와 학종파로 나뉜 교육계도 모두 비판했습니다. 교총은 다양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교조는 교실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교육 문제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부가 지역 소도시에서 명문 고등학교로 꼽히는 농어촌 자율학교의 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폐지하고 광역 단위로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이 농어촌 자율학교는 지역 교육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재학생 절반이 다른 시도에서 왔습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율학교만의 장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더 많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같은 지역 애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만나. 이 같은 전국의 농어촌 자율학교는 49곳. 하지만 오는 2025년부터는 모집 범위가 광역 단위로 제한됩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면서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모집 특례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정원도 채우지 못해 지역의 교육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럼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교육부는 농어촌 자율학교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면 또 다른 학교 서열화를 부른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들은 공동단체를 구성해 정부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린이 장난감에서 또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리콜 명령을 내려도 회수율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공원과 수족관 등에서 판매되는 장난감들입니다. 인형에선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무려 9,151배나 검출됐고 납도 37배 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5%에 달하는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범벅이었습니다. 해당 리콜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문제는 리콜의 실효성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색연필은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 70배 넘게 검출돼 넉 달 전 리콜 명령을 받았지만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뿌리면 어디다 물건을 중간 도매 쪽에 주는지는 몰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리점 측에다가만 공문을 보내서. 올해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용품 71만 개 가운데 38%만이 수거됐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리콜 명령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나 소모성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환불 교환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낮은 회수율의 원인입니다. 또 소비자들도 좀 인식을 좀 바꿔서 좀 귀찮지만
열심히 리콜에 참여를 해야 안전한 제품을 살 수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리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통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가 오늘에야 진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구청 관계자와 지인 소수만 참여해서 가는 길도 외로웠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장례만 졸속으로 치렀다며 반발했습니다. 황선용 기자입니다. 상복 차림의 남성들이 유골함과 명패를 들고 나옵니다.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이 6개월 만에 치러집니다. 관악구청과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시립 승하원에서 탈북민 모자의 화장과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항의를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마찰이 빚어지면 혹시 이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탈북민 비상대책위는 남북하나재단 앞에 모여 무연고장으로 치러진 장례에 반발했습니다. 비대위는 통일부서나 하나재단이 모자의 장례에 탈북민들을 상주로 삼고 전국적인 탈북민장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날치기 장례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비대위와 하나재단은 탈북 모자의 사인 규명과 사과, 범탈북민 단체 협의기구 설치 등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나재단 측은 고인의 영면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탈북민 단체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연속 발사를 시험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59분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 제호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듭니다. 다만 일본 고노방위상은 우리 추정 시각보다 1분 빠른 4시 58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며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4일 이후 13번째로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28일 만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연속 발사를 시험한 것으로 합참은 추정했습니다. 발사 간격은 30초로 지난달 3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함. 합참은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회 만인 어젯밤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오늘 새벽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말리고 있고 황 대표의 빈자리에는 정미경, 신보라 두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의식을 잃은 상황이고요. 매우 지금 심각해 보입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황 대표는 1시간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건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정도,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회복은 돼 있는 상태고 저혈당이나 뭐 이런 전해질 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황 대표는 깨어나자마자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가족과 당직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현재 혼자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쓰러졌는데 청와대에선 아직 연락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선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서 목숨건 투쟁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투쟁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대학생 단체는 황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가자 경축, 축제란 표현과 함께 몰래 김밥 먹다가 목에 걸렸다, 영정을 가져오라며 조롱하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단식이냐 금식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또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전광훈 목사가 어제 황 대표를 찾아보고 나오면서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전을 찾아봐도요, 이 큰 차이는 없고 우리가 보통 수술을 앞두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 물도 마시지 말라는 금식 지시를 받곤 하는데, 자, 의학계에서는 단식과 금식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특별히 두지 않고 흔히 금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 강동원 기자가 건강검진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이 단식과 금식이 그 개념이 반대입니다. 자, 물도 마시지 않는, 즉 어떠한 물질도 입에 넣지 않는 경우를 단식이라고 하고, 물과 소금을 일정 부분 섭취하는 경우에 금식이라고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요, 이 8일간 단식을 이어가면서 소금과 물을 섭취를 했죠. 이 기독교인인 전 목사가 볼 때는 황 대표가 한 것이 단식이 아닌 금식인 셈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가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구분해서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가요, 사실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대로 이 금식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식과 금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뿐이고, 이 교인들은 예수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성경에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8일 만에 지금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몸 상태나요, 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단식, 보통 물과 소금도 섭취하지 못한 채 버틴다면 2,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예. 자, 하지만 물과 소금을 먹는다면 일단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부족 현상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늘어납니다. 다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몸에 이상이 오고 3주 정도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의학계 해석입니다.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몸의 근육이나 지방을 다 이용하고 나서 심장은 맨 마지막에 가요. 그거까지 가는 데가 21일이고 일주일이 넘어가면 대사 이상이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이 단식이나 금식을 계획하고 또 미리부터 몸 관리를 했거나 단식을 하면서 당을 보충을 한다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짧아지고요. 예, 그렇군요. 단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23일 동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관객 참여형 공연이 인기입니다. 이 관객의 결정에 따라서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매번 바뀌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용실 2층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연극 쉬어 매드니스. 극중 형사들은 관객과 함께 범인을 찾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자세히 지켜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배우들이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내세울 때 관객들이 사건 당일 행적을 캐묻습니다. 아까 쓰레기통 들고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왔나요? 그거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참여하면서 보니까는 좀 더 재밌었고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관객의 추리와 결정에 따라 줄거리까지 바뀌는데 이번 공연의 범인은 미용실 여직원의 애인으로 밝혀집니다.
집중 공격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말이 매번 바뀌니까 공연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배우들도 항상 새롭고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세계를 엮은 로마 비극도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은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오가고 심지어 음식을 먹으며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롱런하고 있는 위대한 개츠비는 다음 달 관객을 찾아옵니다. 1920년 미국을 재현한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현장성과 즉흥성을 살렸습니다. 무대를 벗어난 배우, 무대로 올라온 관객. 관객 참여형 공연이 새로운 장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를 항로야라고 불렀습니다. 장항로 씨는 상도동 YS집에 20년을 살며 뒷바라지를 하던 집사였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들어가 제1부속실장이 됐습니다. 얼마 안 가 그가 호텔을 돌며 기업인들을 만나느라 점심을 하루에도 2-3번씩 먹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뜬소문이라고 일축했죠.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김영삼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고 난 3년 뒤쯤이었습니다. 장 씨는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들로부터 모두 2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 김 대통령은 결국 아들 비리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임기 후반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급속하게 레임덕으로 빠져드는 것은 이후 역대 정권의 공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위험 구간에 접어들자마자 청와대의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울산시장 첩보 문건을 만든 장본인으로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와대 실세라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지목된 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조직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민심 파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바깥 영역인 비위 감찰과 첩보 수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첩보 문건이 울산 경찰청까지 내려간 경위도 드러났습니다. 누가 백 비서관에게 첩보를 줬는지도 곧 밝혀지겠죠. 그런데도 청와대는 첩보를 내려준 것은 맞지만 굳이 하명은 아니라고 손을 내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계획을 비롯한 경찰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며 경찰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경찰이 기소해달라고 매달린 심정을 이제는 알만합니다. 선거를 앞둔 야당 시장 수사 상황을 그렇게까지 일일이 챙기고 독려해 놓고도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하명이라는 것인지 말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1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집권 후반기의 공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정말 예뻤는데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돼 조금 아쉬우셨죠.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해 활동하기 더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라는 점 그리고 일교차가 크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영하 1도, 전주 0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도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동해안 지역에만 눈과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12월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